이틀 남은 대통령 선거, 최재은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뉴스 시작부터 산불, 이 강원도와 경북 상주의 큰 산불 소식부터 전해드렸는데 지금 후보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산불 현장을 찾아서 민생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 선거 전략, 유세 전략을 실시간으로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산불이 큰 사고가 난 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네. 여기에서 또 이재민들도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세월호 참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소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선택의 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주자들은 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해서 이제 강릉을 방문해서 위로 방문하는 게 있고요. 네. 유승민 후보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 심상정 후보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일정을 바꿔서 예.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일단은 현장 방문 다른 지역에 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역의 당의 그 유세를 일단은 취소를 시키고 네. 그 현장 유세를 하기로 돼 있는데 또 본인들이 나중에 직접 방문할지 여부는 또 그 계속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세월호 연상작용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런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핵심은 이제 신속한 대응 여부입니다. 예. 세월호 때는 늑장 대응이 이제 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누가 더 빨리 대응하느냐의 어떤 경쟁인 것처럼 후보들이 아주 발빠르게 행동을 네네.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바로 현장에 갔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장이 멀리 떨어졌지만 바로 이제 운동을 중단을 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지자들에게 전부 지지하도록 진화 작업에 나서도록 그렇게 독려할 정도로 네. 상당히 신속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기 관리 능력의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점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모든 후보들이 아주 발빠르게 좀 대응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바람직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일단 그 사전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틀 동안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이어졌는데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가 본 투표에도 영향을 미쳐서 5월 9일, 그러니까 모레 있을 본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레 있을 본 투표율, 총 투표율은 네.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지난 대선보다도 높아질까요? 예, 지난 대선 때가 그전 대선 때 그 대통령 투표율이 워낙 낮아가지고 네. 이명박 대통령 될 때는 63%로 최저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때는 75.8%가 예. 됐는데 이번에는 80%의 전후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80% 전후. 80% 전후라는 거는 옛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될 때 80 내지 81%의 어떤 투표율이었는데 네. 그거에 가까운 거로 다시 복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늘어나는 요인이 일단 젊은 층들이 대학생인 경우 과거에 지방에 주소지가 돼 있는 경우는 투표하고 싶어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부지자 투표를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뿐만 아니라 여행 가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투표율이 사실상 3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정치적 관심 이런 뭔가 이런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볼 때 높아질 거로 보이고 외국의 이 얼리 보팅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200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돼가지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미국 전체의 투표를 높이는데 네. 굉장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지금 80% 전후를 예상하셨으니까 어느 쪽에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그전보다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젊은 층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고 또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이러한 거고 한데 이번엔 또 특수하게 이제 또 반대 논리도 있는데 이번에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보수층들이 샤이 보수라고 해서 많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수층들이 결국에는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라든가 또
중도층의 이러한 사람들도 투표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안철수 후보도 오히려 불리하지 않다라고 혹시 다 각 제각각 아전 인수적으로 자기가 유리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최 부장님이 보시기 이번 어떠세요? 이제 사전 선거, 특히 이번 대선 투표율과 관련해서 네. 어떤 언론은 좀 빠드득 선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빠드득 선거요? 왜냐하면 네. 이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분노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를 빠드득 갈면서 이제 투표를 했다라고 네. 해서 이제 빠드득 선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사전 투표를 해보니까 의외로 쉽게 어디서나 이제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한국 정치문화에 상당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음 지방선거라든지 혹은 다음 대선 때 사전 투표 기간을 만약 한 4, 5일 둔다든지 해서 할 경우에는 거의 뭐 8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거였고 벌써 1,100만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번 본선에서도 아마 80%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번 촛불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이를 갈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교체론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대세를 촛불 집회 대세를 형성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 쪽에 높은 투표율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이제 개표를 해봐야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실 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25%를 넘으면은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 이렇게 안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약속을 어제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 뭐 위험하다 이런 당내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지켜야죠. 지금 대선 2, 3일 전에 어떤 젊은 층하고 했던 약속을 안 지키면 훨씬 더 그 손실이 크죠. 네. 더구나 알다시피 이제 젊은 층하고 그 홍대 앞 거리에서 함께 스킨십을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그 감성 전략의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약속도 지키고 젊은 층과 스킨십도 하고 이거 어떤 이득 삼득인 거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젊은 해야 층뿐만 되는 거죠. 아니라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참석을 후보들, 하셨네요. 젊은 층들이 후보들하고 예. 이렇게 포용을 하고 하면은요 훨씬 그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후보들도 많이 허그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지방에 네. 다니면서 허그를 했을 경우 그 후보가 또 인증샷을 또 날리고 그래서 굉장히 그 확장 효과가 큽니다. 예,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네. 원래 프리허그 약속을 하게 되면 네. 진짜 무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가 혹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절묘하게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너무 이거를 확대해서 하면 김치국부터 마시는 이런 모양을 비출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람만 일단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고 거기에다가 기준을 딱 사회자가 기준을 제시해서 내가 한 너댓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모태 솔로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솔로로 있는 사람, 예, 그다음에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 유기견 키우는 시민, 그다음 생일을 맞은 사람, 그다음에 취업 원서를 내놓고도 구직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한으로 해가지고 해서 적정선에서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저께는 모양 좋게 잘 된 것 예, 같습니다. 재미있게 좀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는 계속해서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투대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대통령이 문재인이 된다. 그러니까 네. 진보층이 앞서서 뭐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층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시간이 이 말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예,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종나도 투표, 땅이 주종나도 투표. 그래서 투표로 투대문 맞습니까? 예, 투대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투대문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겠죠. 네, 처음에는 구호가 어대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워낙 처음에 이제 양강 구도였다가 이제 일종의 일강 체제로 가면서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네. 그래서 어대문이라 그랬는데, 근데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지만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예. 바둑에서도 끝내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끝내기에서 완벽하게 해야 확실히 승리를 굳힐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이런 뜻으로 투대문으로 이제 구호를 바꿨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확실히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해야 여러 가지
국정 안정, 지금 현재 경제 위기 안보 속에서 국정 안정을 이렇게 기하할 수 있는 일종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보 진영에서 지금 심상정 후보로 많이 지지가 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가 많이 올랐죠, 예, 지지율이.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예. 8 내지 9%까지 지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심상정 후보로 표가 너무 많이 가버리면 득표율을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데도 약간의 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2위 싸움이 격화되면서 한 후보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고심하던 중도 보수층들이 한 후보에게 홍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표가 쏠릴 경우에 다시 양강구도 비슷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그렇게 됐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그걸 또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투대문 문재인을 후보를 원래 지지한 사람들이 또 문재인을 반드시 투표를 해달라 네. 이런 거를 외쳤던 것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이제 사실 투표를 독려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특별히 훨씬 더 강도 높게 투표 참여를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사실 20, 30대 젊은 층이 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지지율이 높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상대적으로 또 투표율이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해주면 훨씬 득표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략적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어대문, 뭐 투대문 이런 네. 것처럼 일종의 어떤 선거 전략의 중요한 어떤 감성 전략입니다. 반복 전략에서 언어의 압축을 활용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자꾸 어떤 이미지를 어떤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사실 그래서 막연히 투표를 합시다 뭐 네. 하는 것보다는 투대문 하는 부분이 팍 와닿고 뭔가 문재인 연상작용이 익히는 그런 좀 상당히 고도의 선거 전략을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호 선대위원장이 지금 과반을 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30% 넘으면 위험하다라면서 계속해서 경계령을 내리는 것도 아무래도 좀 이런 투표 동료와도 연관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상황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 측이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건 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홍준표 후보 전략을 딱 하나 이제 보수와 혁신의 대결이거든요. 예. 보수구들을 계속 몰고 가는 게 이게 이제 점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샤이 보수나 쉐임 보수들 이런 보수들이 서서히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서서히 나서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워낙 TV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세게 어떻게 보수 대동 단결론을 이제 강력하게 외치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 입장에는 은근히 유권자들 강경 보수 쪽에서는 보수의 반격이다. 예. 뭐 TK의 반란이다 이렇게 해서 뭉치자 몰아주자 하는 이제 이런 표심들이 작용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실제로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있는 국정 운영의 어떤 주도권 싸움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판 과정에서 상당히 득표율을 벌려놔야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제 국정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지지자들이 강력히 호소한다. 그 전략적 차원에서 30% 위기론은 사실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대결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도 영남 지역을 계속 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분명했죠. 그러니까 소위 아까 했지만은 좌우 그리고 또 보수 혁신 이 네. 대결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뒤늦게 대선에 참여한 셈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확실하게 구별해서 또 탄핵 정국 속에서 보수들이 거의 샤이 보수로 빠져서 별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을 안 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분명하게 자기 소위 말해서 타겟을 삼은 소위 집토끼들은,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타겟을 이야기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서 깜깜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상승세를 타는 상황에서 일단 여론조사가 이제 더 이상 공개가 안 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너 지금 현재 뭐 우리는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도 이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어떻든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말씀은 괜찮나요? 아니 상승세 이어지는데 이제 또 뭐 주춤하고 해서 네네. 어쨌든 여론조사는 지금 공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승세가 일단 이어졌는데 네. 또 그에 뭐 주춤하다는 말도 있고 또 이어진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엇갈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말이 조심스럽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그 민주당에서는
30%를 과연 30%까지 올라서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기론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 과연 30%까지 도달하기는 여론조사상으로 30%에 도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동안에 정치적 의사를 표출을 하지 않은 소위 샤이 보수들까지 지지가 더 가세될 경우에 득표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다. 이런 아마 위기의식을 민주당은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깜깜이 기간이라고, 깜깜이 선거 기간이라고 저희가 이제 계속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선거 공표, 여론조사 공표 이전까지 마지막까지 보면은 2위 자리를 놓고 안철수 후보와 각축을 벌였던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뭐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안보관을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간에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네. 결국 계속해서 이제 색깔론에 매달린다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전략을 좀 선명하게 명확하게 세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안보관을 강력하게 내세운 전략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한마디로 그 전략은 보수 진영을 단결시키겠다라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 보수 진영 이제 이른바 집토끼론인데. 집토끼가 산토끼에 비해서 보수는 훨씬 더 튼튼하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때 지지해 줬던 표 51.6% 득표율에 80%만 저에게 준다면 제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80%면 56%, 80%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그 표를 겨냥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보수의 어떤 일종의 박근혜 향수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태극기 세력과 촛불 집회가 첨예하게 대결했을 때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2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치열하게 대결했을 때 극우 강경파 보수들이 강하게 뭉쳤던 표가 한 20%였거든요. 그 어떤 양쪽의 표를 끌어당기면 한 40% 정도 얻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아마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순간까지 최종적으로 안보관 집요하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지지율 이야기 나와서 한마디만 보태면 홍준표 후보는 아까 주장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거의 표에 한 80%만 얻는다면 일종의 진보 진영 후보들이 본인은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진보 진영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사람, 심상정 후보까지 세 사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표만 얻으면 자기가 당선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까 하지만 깜깜이 기간 전에 상승세를 타다가 그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상승세를 탄 측면은 있는데 또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보역 대결로서 굉장히 강한 보수 입장 그리고 그걸 상대를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결국에 승리를 하려면 자기의 집토끼 원래 전통적인 보수, 강한 보수의 지지만 얻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중도 보수와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끌어내리는 데는 또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는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여지가 있지만 또 한계로 또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 이번 대선의 조기 대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하야 어떤 탄핵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분노가 많은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를 함께 안게 간다라는 건 원천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확장성은 있으나 어느 일정 정도의 한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친박계 의원들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하자면은 글쎄요, 지금 뭐 가방을 혼자 하나 메고 뚜벅뚜벅 지금 길거리를 이제
본인이 걸어서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판에 뚜벅이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수도권 지역을 공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전략이 어떻게 좀 통한다고 보십니까? 네, 안철수 후보로서는 저는 비교적 적절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불과 한 달 전반 벚꽃이 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해서 심지어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지 있었죠.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한 3주 동안 TV 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를 거쳐왔는데 이제 하락세를 이제는 막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통상적인 선거 전략으로는 반등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된 유세 전략으로 하는데 이번에 소위 말 뚜벅이 걸어서 유세인데 120시간 뚜벅뚜벅 걸어서 유세한다. 한 5일 동안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소위 가출 유세라고도 하는데 예, 그것도 하면서 하루에 보니까 그 여기 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하루에 한 10km 가까이 걷는다 그래요. 이게 대도시와 대도시 사이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 예. 그 대도시 내에서는 주로 걸어서 이렇게 하면서 직접 만나서 유권자도 만나서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뭐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 손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기의 본래의 지지들을 복원해내고 예. 이러면서 뭔가 이 지지율 하락을 막고 뭔가 반등의 계기를 찾는데 아마 이런 거는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참 괜찮은 전략이다. 다만 타이밍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종의 이제 대중적으로 파고드는 러시아어로 이제 부나로드 운동 형태를 이제 활용한 그런 전략인 건데 스킨십을 하면서 대중들하고 확 간다는 건 좋은 전략입니다. 참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저 국민들이 주도한 시대에 직접 현장에서 함께한다라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인데 다만 이게 선거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했을 때가 3, 4일 남겨놓은 시점인데 벌써 오늘은 지금 이틀 남겨놓은 상태에서 밑바닥을 헤매는 이런 전략이 과연 얼마만큼 막판에 확 끌어올릴 수 있을 건지 이미 저런 전략을 TV 토론하기 전에 좀 빨리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은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메시지 전략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벌어져 있는 일위와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대국민적인 강력한 호소 이 부분이 필요한데 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일단 뚜벅이 유세 방식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지만 이제 시기가 조금 아쉽다 이런 표현을 조금 해주셨는데 빨랐더라면 하는.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또 사전투표도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표율이. 이 부분을 두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서로 자신에게 많이 투표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지금 우리가 처음 처음이죠. 맞이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도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대통령 사전투표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가 앞으로 이제 호남의 판도를 결정지은 건데 지금 20, 30대가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데 호남에서는 특히 그 현상이 심합니다. 네. 세대 갈등이 극심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의 관례라든지 외형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죠. 20, 30대들이 네.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제 장년층들이 상당히 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안철수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각각 서로 아주 인수격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장년층들이 과연 사전투표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지 처음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투표를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건 확인하기는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투표로 나와도 이 세대별 투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느 층에서 많이 투표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까 젊은 층이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보면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젊은 층이 그 평소에는 많이 투표를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휴 기간이고 그래서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체감적으로 볼 때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은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호남에서의 과연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았느냐? 원래 사전 투표율이 그 전에도 높았었고 지난 총선 때라든가 그다음에 총 투표율도 좀 높기 때문에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대구 같은데 굉장히 대구 부산이 낮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게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정권 교체 욕구가 높아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은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조직과
그다음에 또 현역 의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민의당 조직, 또 심지어 거기에는 진보 정당 조직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 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3당이 조직적으로 경쟁하면서 뭔가 투표를 독려한 측면이 더 투표율을 더 끌어올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표들이 과거의 경우 호남인 경우는 보통 한 후보에게 몰표가 쏠려서 80 내지 90%가 쏠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되느냐, 이번에는 서로 나눠지느냐인데 이번에는 한 후보에게 80 내지 90%가 쏠리는 현상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분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유승민 후보 지금 글쎄요 이번 대선에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탈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기도 하고 또 딸 유담 씨가 이렇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뭐 영남권 바닥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렇게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떨까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준다면 일단 유승민 후보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일단은 절반은 승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TV 토론 과정을 이런 거 거치면서 인물론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예. TV 토론 제일 잘한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렇죠. 정책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널리 각인시켰기 때문에 이후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10%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었고 네. 거기다가 더 뼈아픈 거는 이제 심상정 후보보다 더 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공개했을 경우에 과연 4위를 했냐 5위를 했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4위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미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완주의 여부가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궁금했고 좀 그렇죠. 의구심을 가는 사람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까지 보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완주했다는 것 자체가 그 탈당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완주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유승민으로서는 의미 있는 그런 결과였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일단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좀 앞으로의 행보에도 작용이 있을까요? 예, 영향이 중요하게 있을까요? 작용이 있죠. 거의 두 자리만 얻는다면은 사실은 뭐 3분의 2의 성공을 거두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대구 경북 TK에서 어느 정도 얻느냐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치열한 이제 그 적자 논쟁을 보수 적자 논쟁을 벌이지 네네. 않습니까? 경쟁을 벌였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 공개하기 전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적자로 인정을 받는 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의미 있는 표를 TK에서 얻느냐라는 거 하나만 해도 예. 앞으로 이제 유승민의 정치의 그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뭐 앞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찍으면은 이게 사표, 그러니까 뭐 없어지는 표가 아니라 죽는 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를 모두 다 견제할 수 있는 일타 쌍피다, 삼피다 네, 이런 그렇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어떻든 굉장히 지금 고무대에 있을 겁니다. 네. 여론조사 지지율이 8 내지 9% 여론조사 금지 기간 전에 8 내지 9%까지 상승했었기 때문에 네. 내친기면 자기는 이제 10% 이상까지 득표를 해가지고 선거 10% 이상이 하게 되면 선거 비용을 절반 보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하여튼 역대 진보정당 후보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득표를 하게 되는 역대 정당 후보 중에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 아마 3.9%포인트 9%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10%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굉장히 본인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15% 이상으로 잡았어요. 예, 처음 예. 최대 목표는 15% 이상이죠. 네. 그러면은 선거 비용 보전도 전액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1타 3피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폈던 데 보니까 자기를 찍으면 네. 사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막판에 이제 득표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자기를 찍으면 죄송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는 집권하더라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고 홍준표 후보를 완전히 잡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래 서민을 위한 미래 정치 혁명을 이끄는 효과도 있다. 네. 그러면서 자기를 찍으면 사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 전략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가능성과 동시에 이제 한계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예. 이제 그좀 예, 두 분 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전망을 하시기가.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다자구도기 때문에 각 후보들마다 어쨌든 뭐 어느 한쪽으로 표가 쏠리면은 그만큼 또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종 결과는 일단 뭐 개표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두 분 다 전망하시기 힘드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수 쪽 얘기, 보수 정당들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내부가 심상치가 않은 게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일단 다 받자. 거기다가 친박계 의원들도 다시 복당을 시키자. 이런 당원권을 이제 회복을 시켜주자라고 해서 후보의 어떤 그 자격으로 이걸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당내의 어떤 논란이라든지 이걸 다 잠재울 수가 있을까요? 잠재우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이번 대선의 최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차별화입니다. 일종의 이제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별화, 네. 다르다. 보통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인데 비판하고 선을 분명히 긋고 갔었던 거죠. 근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그 중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정반대의 차별화가 아니라 이제 안고 가는 전략을 택하게 네.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 다음권 정리됐던 서청원, 뭐 윤상현, 뭐 최경환, 뭐 이정현 이런 누가 보더라도 네. 대표적인 어떤 박근혜의 어떤 돌격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런 의원들 핵심 친박 까지도 의원들. 의원들이 이제 징계를 해제하고 함께 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경 보수로부터 야 우리 홍준표를 중심으로 뭉쳐도 되겠다라는 어떤 강한 자신감을 불어준 거죠. 동시에 바로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권의 제 연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중도파들이 이제 온건 보수들이 상당히 이탈하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처럼 확장과 동시에 아주 강한 어떤 유리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전에 말씀드린 원천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계, 득표율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예. 애당초에 만약에 박근혜 후보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를 뛰어넘었다면 예. 보수를 결집하는 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확장성은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내일 모레 이제 사실 표의 뚜껑을 열어보면 득표율을 네. 보면 이런 홍준표 후보의 어떤 박근혜 끌어안고 가기 전략, 친박 끌어안고 가기 전략이 과연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이제 분명히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예. 그런가 하면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탈당을 결심을 했다가 다시 이제 또 마음을 바꾼 의원들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원내 교섭단체는 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대선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쳐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일단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망들을 많이 해보더라고요.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일종의 정계 전체가 재편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정계 전체가 재편이 돼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문재인 후보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반 의석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과반이 넘는 정당과의 연정 구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든지 이건 이제 해야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가정하에 예, 얘기를 그런 이제 하는 문재인 거죠. 후보가 예. 당선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추격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보수의 재편도 불가피한데 네. 보수에서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소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예.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 의석도 많고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습니다만은 예.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실제로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바른정당의 의석이 지금 현재 딱 120석으로 딱 지금 턱걸이로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유지가 되느냐 이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합당을 통하든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이 이탈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른정당이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19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와 함께 또 다른 후보들, 나머지 후보들도 어느 정도의 득표를 기록하느냐가 상당히 이 이후에 대선 이후의 정계 개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현 세한대 부총장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대선 전국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